어, 우선 정보통신공학 1주차는 그냥 말 그대로 정보통신입니다. 그냥 정보통신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다루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 주차, 지난 회차, 그리고 지난 회차에 문제 유형들을 갖다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어느 과목에서 많이 나오냐라는 걸 갖다가 좀 제가 그 문제들을 갖다가 직접 보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정보통신 부부, 정보통신공학하고 이동통신공학, 그리고 엔지니어링. 지금 요번 차수의 요번 회차에서는 그 세 쪽이 거의 엄청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공학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 그 신기술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정보통신공학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동통신공학 쪽입니다. 정보통신공학과 이동통신공학은 정보통신기술사 시험 출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 부분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 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113회, 그러니까 지난 시험이었죠. 지난 회차 113회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과목이 아주 공평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무선이라든가 통신이나 방송은 한번 이제 암기를 해 놓으면은 이제 거의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요번에 좀 새로 예전부터 예상 문제였고, 향후에 기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ATSC 3.0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상했던, 그러니까 방송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무선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 이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회차에서는 통신 이론 자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넣으면 어렵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많이 보안이 대두되면서 보안을 갖다가 강화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보안 문제를 갖다가 보안 자체로 요즘 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내냐 그러면은 뭐 IoT가 나오면은 뭐뭐뭐 설명하고 보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정보통신 분야에서 하나를 그냥 그 중에서 서버 타이틀 정도로 해서 보안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추세입니다, 지금. 그럼 111회차 이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보통신하고 이동통신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이걸 갖다가 101회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항상 똑같은 패턴은 아닙니다, 당연히. 패턴은 아닌데 우선 가장 최근에 치러진 2회차 시험, 그러니까 올해 치러진 2회차 시험에서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이니까 이런 경향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보통신공학은 지금 하는 이런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집중 있게 공부를 해 주시지 않으면은 문제 숫자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갖다가 예전에는 그냥 한 과목 무시하고 가지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엔지니어링 쪽이 예전에는 많이 안 나와가지고 거의 무시하고 갔었는데 이게 또 뭐 어떤 건의가 들어갔나 봐요. 엔지니어링 기술사들이 엔지니어링 쪽에 많이 했는데 왜 엔지니어링 문제가 안 나오냐. 그다음부터 엔지니어링 쪽 문제들이 설계감리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단순한 도표를 통해서 그렇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 하는 이제 방향을 좀 잡으시라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표로 만드니까 보기 편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할 정보통신 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출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난 시험에서는 DHCP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나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은 DHCP라고 그러면 IP 버전 4에서 유동 IP를 갖다가 사용해서 IP를 그냥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던 거였는데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DHCP,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지금 이제 네트워크이 IP에 대한 네트워크이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듀얼 스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IP 버전 4가 지금
압도적으로 좀 많이 깔려 있는데 IP 버전 6로의 전환이 지금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IP 버전 6에서는 DHCP가 없느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번 문제에서 IP 버전 4에 대한 DHCP를 기본적으로 써주시고 IP 버전 6를 갖다가 터치하면은 아마 고득점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그걸 갖다가 채점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DHCP라고 그러면 IP 버전 4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 그 DHCP 버전 6에 대해서 그 터치를 갖다가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네? 라고 하면은 그쪽에도 가산점이 붙는다는 거죠. 그것까지 터치했으면은 8점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 이제 IP 버전 6의 주요 특징과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의 전환 기술을 설명하시오. 이 전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예전부터 기출이었고요. 그래서 그거 많은 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에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이거 지난해 나올 건데 그 마이크로 이동성 지원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걸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오늘 강의에서는 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DHCP라든가 아니면 stateless address auto configuration 부분이 그러니까 주소를 갖다가 생성하는 방법 IP 버전 6에서 이게 더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ISIS가 나왔고요. 그 ISIS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이제 ESIS, 호스트와 인터미디어트, 그러니까 라우터, 그러니까 그다음에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는 ISIS보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OSPF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ISIS가 문제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거는 여기 출제자가 많이 아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OSI 부분, 그 다음에 MPTCP, ICMP 버전 4하고 ICMP 버전 6인데 이게 제가 이게 공부할 때 이걸 갖다가 저를 가르쳐 주시던 분이 이걸 놓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외웠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끝내는 쓰지를 못했던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IP 버전 6 표기 방식과 주소 종류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는 OSI 7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IP 버전 4 주소 체계, DHCP, IP 버전 6,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송도 언급하고요. TCP/IP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IP하고 그 다음에 TCP, UDP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 세션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기본반에서도 하셨겠지만 OSI 7 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바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구조. 그러니까 상호 접속 구조 표준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이기종 단말에서도 서로 접속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화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OSI 7 레이어의 참조 모델 자체가 참조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조만 하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리얼에서 사용하는 거는 TCP/IP를 갖다가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참조 모델을 그러니까 이 OSI 7 레이어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표준에 대한 걸 갖다가 다 수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다 속도가 이제 좀 느리니까 이제 미국이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알파넷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TCP/IP가 되고 얘는 참조 모델로 돼 있고 걔는 4계층의 TCP/IP로 해서 리얼 모델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조 모델이긴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참조 모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계층 간 확실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얘가 몇 계층 모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7 레이어에 대한 답으로 해주지 TCP/IP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는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조 모델 자체를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계층하고 하위 계층으로 나눴는데 이제 상위 계층은 호스트 내부에서 처리하는 기능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은 패킷 전달도 처리하는 기능,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SDU는 상하 계층 사이에서 주고받는 데이터고요. PDU는 같은 계층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단위를 PDU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OSI7 내에는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암기가 됩니다.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하고, 물리 계층 기본적으로 물리 계층은 정기적인 신호,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물리 계층이라고 그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맥 계층하고 LLC 계층으로 두 개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소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맥 어드레스라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 계층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 자체가 네트워크 계층은 보통 우리 L3라고 그러는데, L3라고 그러면 보통 L3의 주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라우팅 기능입니다. 경로를 갖다가 설정하는 기능.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IP 주소를 통해 가지고 패킷을 갖다가 전송할 때, 그럴 때 네트워크 계층을 사용하게 되고, 트랜스포트 계층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TCP, UDP, SCTP, MPTCP도 마찬가지로 TCP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류, 복구, 흐름 제어, 전송 제어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은 이제 응용 간의 세션 관리, 이제 동기 제어를 하는 부분이고요. 표현 계층은 공통의 전송 형식을 변환하고, 응용 계층은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응용 계층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 링크 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데이터를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부르고 있죠. 그러면은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세그먼트, 그 위는 메시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떤 표현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얘가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의 종류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몇 계층의 데이터구나 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단위는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OSI7 내에서 처음에 이제 송신측이 있고 수신측이 있는데, 이제 송신측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내려오다가 이제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계층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지털신 이제 크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긴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모뎀을 거치게 되면은 모뎀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중계기를 거친다는 거는 저기 중계기 쪽에 이제 라우터가 있을 테니까,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아까 3계층이라고 그랬죠. 그럼 3계층을 통해서까지 들어가서 IP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보냈던 신호를 수신측의 응용 계층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헤더가 붙게 되는데, 이제 헤더가 어떻게 붙느냐. 이제 여기서까지는 어퍼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 TCP에서 TCP 헤더가 붙고요. 네트워크에서는 IP 헤더가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LLC하고 맥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LLC 헤더가 붙고 맥 헤더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피지컬은 비트 단위로 0101 하는 비트 단위,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의 패킷 단위로, 세그먼트 계층에서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세그먼트 단위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OSI7 레이어인데, 기본적으로 OSI7 레이어는 이제 잘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은 나오지 않은데, 이게 보면은 전통적인 문제, 그러니까 레거시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내는 게 너무 새로운 것만 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쫓아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통 70대 36대 4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기존에 냈던 문제가 7이면은 나머지 30%는 그걸 채워야 되는, 이제 새로운 문제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어떤 문제를 낼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 단순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적으려고 그러면은 사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 잘 못 적습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보실 때는 꼭 처음부터 서브 노트를 갖다가 보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암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떤 분은 얘기할 때 80번을 읽어야 암기를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이런 시험이 이해 반, 암기 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암기가 안 되면은 14페이지를 채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되면은. 한 10페이지 적으면은 거의 100분 다 흘러갑니다. 한번 보고서 10페이지 적어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그런데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14페이지, 16페이지, 뭐 어떤 분들은 18페이지까지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가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은 딱 답안지 보면 압니다. 이거는 언어학원이네. 바로 답부터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이제 이해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나가면은 이 자료는 기본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여기서 더 깊이 있는 이 자료가 더 깊이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은 서브노트에다가 좀 적으셔야 됩니다. 이 서브노트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서브노트를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답안지 형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여기 보면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이거 내가 준비했는데 만약에 이거 버리면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보다 보면은 핵심 포인트 몇 가지 키워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기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준비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키워드 위주로, 이왕 답안지 채점도 키워드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정리를 할 때 보통 이제 처음에 씁니다. 이제 개요. 두 번째, 보통은 특징이 나오기보다는 구성이 처음엔 개요를 적죠. 개요는 많아야 뭐 3-4줄 뭐 이 정도 적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너무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처음에 답안지 22줄인데 10줄을 갖다 개요를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성이 나왔으면은 구성은 그림입니다. 그림. 왜 이게 구성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림을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만들 수 있나, 그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요즘 구글 찾아보시면 그림들 많은데, 그 그림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림 정말 복잡하게 잘 만드는 그림이 있는데 그런 거 그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그리는데 20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지 말고 토막토막으로 그리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요거 뭐 이래가지고 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 각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갖다가 도표를 하나를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하나. 이거 하면은 요까지 진행하면은 한 장 반 나갑니다. 한 장 반. 그런 다음에 특징.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특성, 특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꼭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비교. 이 기술이 있는데, 그럼 이 이전 기술은 뭐였고, 여기에 대항하는 대항 기술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비교표를 하나를 만들면은 여기서 보면은 벌써 표가 2개 나왔습니다. 그죠? 이 구성에서 한번 나왔고,
그다음 비교해서 나왔고 특징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맺은 말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답안을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은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스킬이 안 늘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웬만하면은 글로 많이 쓰려고 하면은 시간만 많이 갑니다. 글로 많이 쓰기보다는 이런 표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만들어야. 그래서는 키워드 찾기 정말 힘듭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출제자가 내고자 하는 키워드가 이런 키워드였는데,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 글에서는 있어도 찾기 힘듭니다. 이게 채점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도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키워드가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실제로 작성해 보면은 쉽진 않아요. 안 쉽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빨리 시간이 좀 이제 관록이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은 키워드가 눈에 탁탁 들어옵니다. 그냥 여기가. 그러면 이제 그것만 쫓아가시면 되는데, 논문 하나를 봤는데 키워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읽었는데 이게 키워드겠지 하는데 내려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CP/IP 이제 OSI 7 레이어를 이제 다음 단계는 TCP/IP인데, 이제 TCP/IP가 실제 모델이라고 그랬죠. OSI 7 레이어는 참조 모델이고, 그러면은 이제 TCP/IP는 네트워크 이제 전송 프로토콜인데, 이제 인터넷의 정보 전송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다 TCP/IP 통신을 하고 있죠. TCP는 전송 데이터의 이제 일정 단위로 나눠서 표장하는 것에 관한 규약이고, IP는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IP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어떻게 패킷 단위로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TCP/IP입니다. 그러면 저기 맨 아래에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보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닉 계층이라고 그러면 닉 계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해서 닉 계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피지컬 레이어하고, 그러니까 OSI 7 레이어의 피지컬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고 그러는데 IP. IP에는 이제 IP 레이어에는 대표적인 게 IP, ICMP, ARP, RAIP가 있는데, 이거는 IP 버전 4 얘기고, 여기 보면은 IP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IP를 관리하는 ICMP 이제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죠.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핑 같은 거는 핑 하면은 가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살아있나 죽었나를 갖다가 확인할 때 그거 많이 보내죠. 그 다음에 ARP, 그러니까 맥에서 IP에서 맥을 갖다가 묻어올 때, RAIP, 맥에서 IP를 갖다가 가져올 때 그렇게 이제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RAIP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RAIP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DHCP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DHCP를 갖다가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TCP,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TCP UDP가 있는데, TCP UDP가 있고, 요즘은 TCP 여기에서 시험이 곧장 나오는 게 SCTP라는 게 스트림과 관련되어 있는, 보내주고자 멀티 스트리밍, 멀티 호밍을 기능을 갖다가 하면서 보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PTCP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MPTCP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마지막에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하는 통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기술에 해당하는 방식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마지막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 TCP 계열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UDP 계열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TCP와 UDP가 있는데, DNS는 여기 이렇게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TCP도 되고 UDP도 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아까 OSI 7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헤드가 붙는 걸 갖다가 오버헤드라고 그러는데, 그럼 헤드가 이제 붙게 되면은 이제 처음엔 TCP 프레임에 대한 헤드가 붙고요. 그 다음에 IP에 대한 헤드가 붙고,
그 다음에 이더넷 헤드. 그러니까 몇 개층, 이더넷은 몇 개층이죠.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가는 건데, 이더넷에 대한 헤드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피지컬 레이어에서 그 전송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게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리 계층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하고 드라이버,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계층은 이제 OSI 7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계층. 그러니까 그 IP와 관련되어 있는 IP 패킷을 갖다가 전송하게 되는 그런 계층이고, IP를 갖다가 얘기했으니까 IP 쪽에서는 라우팅 기능, 그러니까 L3. 보통 뭐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우리가 그러니까 통신 개념에서 말하면은 여기 이제 호스트가 있다고 치고요. 호스트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은 L2 스위치가 보통 그 기능을 하죠. 그럼 아까 L2가 몇 개층? 그죠? 그럼 여기서 L2 스위치가 여러 개 이제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묶어주는 개념을 하는 게 L3. L3는 IP를 갖다가 하죠. 그러면 이제 이 L3 이제 여기서 그 TCP/IP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개념에서는 이제 L3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L3를 통해 가지고 IP를 보고 그 위치를 찾는 거죠. 이제 4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그냥 어플리케이션입니다. 5, 6, 7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다 하는데 뭐 HTTP, FTP, DNS, SNMP, SNMP가 있는데 이거는 좀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인데 보통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런 스위치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계속 존재를 할 텐데 이런 스위치들이 네트워크에서 존재를 하면은 그게 얘가 스위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다가 구동 시스템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가 관련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SNMP입니다. 저 SNM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NMS 시스템을 구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버전 1, 2, 3가 있는데 버전 1, 2, 3, 1.5도 있고 뭐 있는데 1, 2, 3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SNMP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 강의라서는 이런 데서는. 그런데 이 NMS나 SNMP가 혹가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주십사.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통신망 설계 때 이제 혹시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저거는 좀 정리하고 기억을 좀 했습니다. 제가 되면은 다음이나 다다음에도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되면은 그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안 되더라도 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주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TCP/IP 계층 구조에서 TCP/IP 구현 정책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하면 놓았던 겁니다. 그럼 먼저 TCP/IP 구현 방안 자체는 우선 IP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먼저 해야 되는데, IP는 이제 32비트 체제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 형태로 지금 IP 버전 4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IP가 부족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는 IoT 기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또 기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IP 버전 4에서 128비트 체제인 IP 버전 6로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안 문제인데 IP 버전 6에서 보안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는 IP 스택인데 IP 버전 4에서는 IPsec 자체를 갖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IP 버전 6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내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 그렇고, 그 다음 QoS 문제가 있습니다. QoS가 저기 IP 버전 4에서는 TOS라고 타입 오브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 헤드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그런데 이제 IP 버전 4에서는 그 클래스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그 트래픽 클래스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트래픽 클래스? 이게 뭐냐 이게? 플로우 레이블하고 트래픽 클래스 두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QoS 문제의 적용이 훨씬 용이하다. 이런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TCP, UDP 문제인데, TCP가 3웨이 핸드쉐이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수정을 하면서 3웨이 핸드쉐이크를 갖다가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클라이언트 쪽이고 서버 쪽이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 이게 갑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싱크. 여기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포트 좀 할당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트가 할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일정 공간의 메모리를 서버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싱크 언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받은 클라이언트는 여기다가 어커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스태블리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통신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웨이 핸드쉐이크의 그 맹점이 뭐냐면은 얘는 지금 그 메모리를 일정 공간 확보를 했어요. 얘가 싱크 신호를 보냈으니까 확보를 하고 싱크 어커를 보냈는데, 얘가 이제 어커를 보내야 되는데 이 어커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안 보내주면은 그런다면서 얘가 또 계속 싱크 신호를 보내고, 그럼 싱크 신호를 보낼 때마다 계속 메모리 공간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점점 백로그가 쌓이면서 더 이상 할당할 메모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싱크 플로딩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냥 싱크 신호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디도스 공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3웨이, 이제 이렇게 세 번이 왔다 갔다 하죠. 3웨이 핸드쉐이크 자체에 문제가 노출이 된 겁니다. 그 다음 UDP 같은 경우는 이제 UDP는 백엔드 채널이 없어요. 역으로 그냥 컨트롤 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TCP는 가고 확인하는 백엔드 역 채널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UDP는 실시간인데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보장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조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신뢰성을 갖다가 이제 마련하려고 그러죠. 이제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SCTP입니다. SCTP는 멀티 호밍의 TCP처럼 그 커넥션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멀티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멀티 호밍을 통해 가지고 그 채널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형성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쓸 수 있어서 그 QoS도 보장이 되고, 이런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CTP의 특징 중에 하나가 3웨이 핸드쉐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웨이 핸드쉐이크를 사용합니다. 걔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괜히 지웠네.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시그널을 보내면은 여기에 대한 어커를 보내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원을 할당을 하진 않아요. 이 서버 자체가.
그럼 여기서 쿠키를 보내면은 쿠키에 대한 어크 신호를 갖다가 이게 서버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싱크 플로딩이나 뭐 어떤 그 공격을 하더라도 얘는 자원 할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 안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의 성공 요인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서로 다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 이기종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TCP/IP는 LAN, WAN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보급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IP 버전 4 주소 체계입니다. IP 버전 4 주소 체계는 클래스 A, D, C, D, E. 그러니까 클래스 형태로 주소를 갖다가 할당을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 보면은 스타트에서 첫 번째 비트가 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맞으면 0 아니면 1이거든요. 그래서 0이면 A. 그래서 A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닌데, 그럼 두 번째 비트가 0, 1 해서 0이면은 여기가 그 첫 번째 비트가 0이면 0, 아니 1이면 1. 두 번째 비트가 0, 0이면 0, 아니 1이면 1인데 여기서 그래서 A 클래스는 0부터 127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 비트만 할당을 합니다. 그 0, 그거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는 여기서 보면은 1, 0. 그러니까 클래스 B에서는 1, 0으로 그걸 갖다가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비트는 1, 1, 0. C 클래스까지는 그런 식으로 할당하고, 네 번째는 여기가 그 멀티캐스트 쪽인데 1, 1, 1, 0. 그냥 1, 1, 1, 0으로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1, 1, 1이면 1, 1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단위로 주소가 설정이 되는데, 첫 번째 8비트는 그 네트워크 주소, 클래스 A일 때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거는 호스트 주소.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주소가 보다는 호스트 주소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A 클래스를 받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는 B 클래스가 이제 좀 받는 곳인데, 여기는 16비트까지는 네트워크 주소, 그 다음 호스트 주소. C 클래스는 여기가 24비트가 네트워크 주소, 이렇게 호스트 주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클래스 C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래스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주소를, 그러니까 자원을, IP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별 네트워크 범위를 보면은 이제 그 사설 네트워크가 있는데, A 클래스에서는 10으로 시작하는 거, B 클래스는 172.16에서 172.31, C 클래스는 19168.0, 19168.25 이런 부분이 이제 C 클래스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사설 네트워크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A 클래스는 0, XXXXX로 시작을 하죠. 0부터 127부터 시작해서 그 A, B, C, D, E 클래스가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호스트 ID 비트가 모두 1인 경우하고 호스트 ID 비트가 모두 0인 경우, 그거는 이제 1이면은 브로드캐스팅이 되고요. 0이면은 네트워크 ID, 그러니까 자신의 망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92.168.71.255가 되는 부분, 그리고 255가 됐다는 거는 맨 마지막 그 끝부분이 1로 쫙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92.168이면 C 클래스인데 C 클래스의 마지막 부분이 1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1로 채워지면은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서브넷을 갖다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서브넷 그냥 저기 브로드캐스터 주소가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항상 서브넷을 나누고 나면은, 서브넷을 나누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항상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브넷 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기만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서브넷을 나눴을 경우에도 모두 1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서브넷 이외에 1이 되면은 다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네트워크의 호스트 주소는 이제 0으로 이제 하면은 호스트 주소가 되고요. 현재 네트워크의 특정 호스트 주소는 뭐 이제 000에서 27을 하면 27이 이제 특정 호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룻백인데, 룻백은 이제 어떤 테스트를 시험을 하려고 쓰는 건데 127.0.0.0으로 이제 보내면은 이게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127.xxx를 써가지고 그렇게 룻백 주소를 만들고, 사설 주소로 이제 할당이 된 거는 클래스 A는 1개, 클래스 B는 16개, 클래스 C는 256개의 사설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서브넷입니다. 서브넷. 서브넷은 기존에 이제 서브넷을 쓰는 이유가 이제 IP 주소 중에서 호스트 주소의 일부분을 필요한 만큼 서브넷도 분할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C 클래스를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C 클래스를 갖다가 여러 개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C 클래스 나중에 브로드캐스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냥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넷을 나누게 되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데이터는 그 서브넷을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브넷을 갖다가 나누는데, 그렇게 서브넷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갖다가 기존에 이제 새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VLSM이라고 그러는데 Variable Length 서브넷 마스크인데,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의 길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왜 이런 걸 쓰느냐 그러면은 서브넷을 갖다가 일정한 단위로 나눠버리면은 또 안 쓰는 부분에 자연히 또 IP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나눠버리면은 안 쓰는 지역에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브넷의 길이를 갖다가 조절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설명으로 나중에 예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서브넷 부분의 IP 주소를 갖다가 이제 베리어블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주소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이제 서브넷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하기 위한 구별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걸 많이 보실 텐데 슬러시 27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CIDR이라고 표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클래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인가? 클래스 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슬러시 8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서브넷 마스크가. 그 다음에 여기 B 클래스는 아까 네트워크 ID, 그러니까 네트워크 ID까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요까지입니다. 16개.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2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넷 CIDR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저거는 이제 시험을 보통 보면은 저런 식으로 표기해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CIDR 표기법도 좀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0진수를 이제 표현하면 클래스 A는 서브넷 마스크가 255.0.0. 왜냐하면 네트워크 IT 전체를 갖다가 서브넷 마스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클래스 B는 255.0.0, 255.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 서브넷 마스크를 갖다가 구하는 이제 과정을 보면은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서브넷의 개수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비트일 때는 둘로 나누고요. 2개가 나오죠. 2비트일 때는 4개, 3비트를 갖다가 할당을 하게 되면 8개의 서브넷마다 필요한 호스트 개수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푼에서 이제 이렇게 너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모아서 하나의 서브넷, 하나의 스푼넷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라우팅 테이블이
깔끔해지기, 그 하나로 깔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건데, 예전에 이것도 그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슈퍼넷을 어떻게 구하고 서브넷을 어떻게 구하고 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 요즘 슈퍼넷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넷은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서브넷하고 슈퍼넷은 이제 나중 예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넷은 클래스 B 또는 C 주소를 더 작은 네트워크로 분할하는 거고, 슈퍼넷은 클래스 C의 주소를 갖다가 묶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브넷만 하나 해가지고 우선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201.25.5.0/24 CIDR 표기법으로 /24 /24로 했다는 거는 C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 C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201이 C 클래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C 클래스는 192부터 223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201이기 때문에 C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24, 그러니까 24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마찬가지로 C 클래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할당받아가지고 20개 이상의 서브넷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서브넷의 개수를 갖다가 지금 잡아주는데, 서브넷을 과연 몇 개로 잡을 거냐? 서브넷을 20개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브넷의 개수가. 그러니까 C 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20개 이상의 서브넷을 갖다가 만들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20개의 서브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호스트 주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앞에는 다 있고 8개가 돼 있는데, 만약 이걸 갖다가 그 4개를 서브넷으로 썼다. 그러면은 2의 4승이니까 16개죠. 그럼 16개의 서브넷밖에는 못 만드는데, 여기 못 만들잖아요. 여기 그 20개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나누지 않고 요까지 썼다. 그러면은 2의 5승이 32개니까 여기까지를 1로 채워주면은 간단하게 서브넷 마스크를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뀐 서브넷이 원래는 255.25.0이었는데, 서브넷을 통해 가지고 서브넷 마스크를 새로 구하게 되면은 255, 255, 248이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럼 서브넷 하나당 몇 개의 호스트를 할당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남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서브넷으로 써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럼 호스트에 할당되어 있는 비트 수는 얘밖에 없습니다. 3개. 8개의 호스트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8개 중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네트워크 아이디, 하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000인 경우하고 111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빼기 1을 하면은 6개의 한 서브넷당 6개의 호스트 주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 네트워크가 생겼을 때 C 클래스의 네트워크는 201, 225, 5.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0을 제외한 201, 25, 5.0에 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가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얘가 전부 다 0이 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을 거고,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서브넷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0이었으니까 0에서 만약에 3개, 하나, 둘, 3개를 다 합치면은 여기가 000인 경우는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그랬죠. 얘는 네트워크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201.255.5.0 0, 그죠? 이건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255.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1이다. 이거는 이제 호스트, 그 네트워크 아이디에 속해 있는 호스트가 되는 거죠. 호스트 주소의 첫 번째. 호스트 주소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라고 그랬잖아요. 6개. 그럼 1부터 시작해서 6개를 갖다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걸 다 쓰고 마지막에 만약에 그 111은 브로드캐스트 주소죠. 그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111이면 7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201.255.7. 이렇게 첫 번째 서버넷의 주소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7, 그 다음 8이 들어왔겠죠. 0, 0, 0 하면은 이게 8입니다. 이게 보신 분이 있는데, 얘가 첫 번째 돌아갈 때 얘가 2의 0성,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2의 4성, 2의 5성, 2의 6성, 2의 7성 이렇게 해가지고 0 이렇게 자릿수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 0이면은 1, 2, 4, 8, 16, 32, 64, 128. 여기 1이 있는 데만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제 1, 1, 1, 4, 2, 1. 그러니까 1, 7. 그 다음에 0, 0, 0. 0이 없는데 1은 8의 자리에 하나가 있네요. 8.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죠. 0이니까. 여기서 하나 1 붙으면은 9. 9부터는 이제 주소 시작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6개 했을 때 14까지 주소 시작.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다시 얘가 111 가면은 요 4개를 갖다가 더하는 거죠. 7하고 8 하니까 15. 그러니까 15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저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데, 마지막이 뭐냐면은, 마지막이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가 여기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브넷으로 만든 그 서브넷 이제 주소 중에서 1이 마지막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걸 32개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0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이게 11111로 가는 이게 자체가 32개인데, 이게 128, 64, 32, 16, 8까지 이제 더해주면은 저기가 248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248이 되는 것처럼 다 더해주면 248이 됩니다. 248에 0, 0, 0을 하면은 이거는 끝이, 호스트 주소의 끝이 000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럼 여기 다시 1. 그 다음에는 249가 이제 호스트 아이디의 시작 주소. 여기가 이제 만약에 110까지 갔다. 그러면 한 256이니까 254까지 가겠네요. 254까지 이제 가면은 이제 끝. 그 다음에 여기가 1까지 넣으면은 8개가 닿으면은 이게 브로드캐스팅 주소니까 2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에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255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문제를 풀 때 전체를 다 풀면은 32개를 갖다가 풀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3개 풀고,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되니까 3개 풀고 마지막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게 풀어버리면은 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맞히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틀리면은 엄청난 임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선택하실 때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서브넷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셨죠? 우선 10분 쉬고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